한때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엄청 저렴한 거죠? 엄청 저렴했어. 한 1억 5천, 2억 차이 나죠. 우리 지역주택 지하라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납입했던 돈은 사라졌고 그 돈은 내 돈은 피가 묻은 돈이에요. 피가. 미래의 아파트도 사라졌습니다. 땅은 1도 안 샀다는 게 솔직히 저희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까보니까 0%. 진짜 0%예요. 원수한테는 권한다는 얘기가 맞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은 진짜 서민들의 꿈은 왜 짓밟힌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TX 대전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바로 옆에 숲을 끼고 있는 마을이 보입니다. 4년 전 신축 아파트의 꿈으로 들썩였던 곳입니다. 3층, 4층을 통으로 빌렸고 거기에서 3층이 홍보관 하면서 이제 모델하우스 한 타입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4층에도 모델하우스 한 타입이 또 있었어요. 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주택 지하라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뭐 지역주택은 뭐 주민들을 위한 땅을 갖고 있는 위한 사업이래요. 네. 597484. 분양 관계자들은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서둘러 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했습니다. 분양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네요. 돈을 더 빨리 내면은 옷 걸어놓는 거 혼들이 타일로 준다 그러고 선착순 100명. 아드님은 딸이 둘인데 딸이 여기 안 살아요. 3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하나둘 조합원이 됐습니다. 엄청 저렴한 엄청 거죠? 저렴했어. 한 1억 5천, 2억 차이 나죠. 여기 앞에가 거의 800만 원대라니까 그때 당시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네, 5억 정도 했으니까 저희 3억 정도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전액 환불해 주겠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망설이던 주민들에게는 전액 환불 보증서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냥 대행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딱 오더니 제일 좋은 게 나왔대요. 빨리 오셔서 이거 받아가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전액 환불 보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정말 좋은 거니까 받아가래요, 얼른. 그래서 저도 시간 내갖고 이걸 받아왔거든요. 좋은 쪽어리는 좀 몰랐죠. 그렇게 조합원 140여 명이 낸 분담금만 150억 원가량.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분위기가 바뀐 건 2년 뒤 열린 총회였습니다. 이렇게 또 회의하고 나서 조합 총회하고 나서 2천만 원 더 내라. 추진위원회에 남은 돈은 겨우 4억 원뿐이고 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토지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를 전혀 매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땅은 1도 안 샀다는 게 솔직히 저희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갖고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0%. 진짜 0%예요. 놀란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 사무실로 달려가 발견한 게 이 도장 상자입니다.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의 도장.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자금 인출 요청서를 보낼 때 이 도장 2개가 필요합니다. 회의록에 1,500씩 냈던 사람들이죠. 추진위원장이 본인은 도장을 찍어본 적이 없다. 네.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대요.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진위원장은 솔직히 모르는 돈들이 이제 대행사의 관할 하에 다 입회가 돼서 돈이 지출이 된 거죠. 결국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도 전에 해산했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 핵심 인물은 구속된 상태.
일기 추진위원장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업무 대행사 쪽이랑은 어떻게 컨택이 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잘 몰라요. 예, 저는 상관이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198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우선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에 들어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시행사 역할을 하는데 중간 단계가 빠지는 만큼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업무 대행사입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토지 매입 협상부터 사업 승인, 자금 관리까지 맡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구성도 자유롭고요, 운영도 자유롭고요, 분양가도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또 시공사 선정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조차도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 훨씬 더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해마다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는데 피해도 계속 발생한다는 것. 현재 전국 600여 개 조합 3곳 중 한 곳엔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시청 정도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에서도 약간은 그 통제 자체가 되게 느슨한데 도시정비법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율이라든지 뭐 또 실제로 이제 중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분양가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요.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최대남 대표. 저희가 돈이 사라진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바로 업무 대행사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 회사들하고 어떤 계약을 조합장 또는 이제 추진위원장을 그 업무 대행사 대표의 친인척 형제 이렇게 해서 그 세우기도 하고 그 업무 대행사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업무 대행사의 어떤 실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한강변 아파트 사이로 오래된 주택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6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벌써 들어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덕소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분. 바로 그 출입구가 3번 출구가 보여요. 2014년 조합원 모집 당시엔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 주차들은 이쪽에다 했었고, 주차장은 이쪽에다 쓰고, 뭐 차들이 꽉 찼었지. 이 조합원도 노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 여기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11년 전인데 그때 이제 그 70이 초반에 돼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에 노후에 그 강가에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 6월 계약 11년 만에 돌아온 건 파산 통지서. 조합원 200명이 낸 200억 원가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7년 전 조합원들이 일기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를 해임했는데 당시 200억 원의 지출 관련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계받은 게 돈이 900 얼마가 통장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전에 조합원들이 낸 뭐 200억이 넘는 돈은 저희가 어떻게 쓰여지고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서류는 조합 서류는 한 장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일기 조합 알고 보니 일기 조합장은 업무 대행사 대표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형제죠. 어머니가 한 형제. 예. 관계가 이종 사촌이에요? 예, 그렇죠. 이종 사촌. 이종 사촌. 예.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장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실상 업무 대행사가 모든 걸 좌우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지였어요. 아, 그냥 같이. 네, 조합 총회를 할 때 와도 인사만 하고 앉혀놓고 모든 진행을 다 했어요. 회생법원에서 만난 이 70대 조합원은 지난 10년 동안 월급의 절반가량을 대출 이자로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2시 반, 3시 가까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또 8시 반만 되면 또 나가서 그래서 한 달 벌어서 이자를 갚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파산 선고 후 다시 찾은 사업대지. 잡초와 생활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근처엔 비슷한 시기에 착수했던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말도 못하죠. 뭐. 예.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800세대 규모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노후에 여기서 살면 공기도 맑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여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1,370억 원이던 공사비는 2년 전 5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또다시 3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물가 인상이 한 25% 정도 올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백분율로 따져봤을 때 그때 백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35%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 신축보다 6천만 원가량 더 비싸지게 됩니다. 오정섭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괜히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도 존인시키고 시공사 존인시키고 업무 대행사 존인시키고 근데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들 분양 대행사, 광고 대행사 존인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화수분 같이 돼버렸어요.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대통령까지 인식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국에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광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온 동네 그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그거는 실태 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점검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요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대행사는 등록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빨리 가지 못했던 것은 너무 좀 높은 어떤 그런 허들, 기준들이 있었다. 즉 동의율 같은 것들, 토지 매입이 95%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95%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있는 동의율인 4분의 3 정도로 낮춰주어서 어쨌든 사업이 좀 빨리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광주 상무역 인근의 350세대 규모 아파트. 5년 전 입주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한 5분 거리에 상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잘 된 편이고요. 지역주택 아파트로는 드물게 46억 원의 수익금을 남겨 조합원 1인당 1,800만 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너무들 많이 좋아하시고 이게 정말
진짜냐. 다른 조합들은 추가 분담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조합원 모집 1년 만에 토지 100% 확보에 성공했는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 잔금 지급일을 같은 날로 맞췄습니다. 혹여라도 그 알박기나 이런 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토지주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잔금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여서 빠른 토지 확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선 여러 건설사를 비교했는데 직접 본사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대 행사는 언제? 서울 본사에 가서 그 경영진들과 얘기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좀 인지도가 광주에서는 좀 낮은 편이었는데 경영진들의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림해보고자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대 행사가 부도나면서 위기가 닥치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대 행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타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업무대 행사 직원들을 저희 조합의 용역 직원으로 쓰면서 저희가 조합에서 직접 관리 감독도 잘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어디 쪽? 하지만 당시엔 운이 좋았을 뿐 다시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면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그 교차하는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조합하고 일반 분양했을 당시에는 정말 호황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리 물가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이나 아니면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1이었다면 지금은 2, 3 돼버리니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지역주택 조합원의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신과 딸을 위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적금, 연금 타가지고 달달이 적금을 넣어요. 제대로 안 먹고 아껴가지고 그 저축해서 그거 한 돈인데 그놈들이 하루아침에 똑 따먹고 가니 말이에요. 그게 딴 사람도 다 돈이 귀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은 피가 묻은 돈이에요. 피가. 응?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내 돈으로 집을 짓잖아요. 만약에 땅을 사서 토지를 사서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거나 단독을 짓때는 내 돈으로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서비스를 해도 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정부의 개선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40대) 공장 하청 노동자의 딸은 돌아오지 못한 아빠의 죽음에 물음표부터 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업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유족들은 부실한 안전관리에 늘 불안했다던 얘기가 귓가에 맴돕니다. 화재 대피 훈련을 3개월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현장이 항상 안전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3년.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기업의 다짐도 무색하게 만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100% 예방 가능한 재해가 현실화된 것이다라는 게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다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모 씨는 7월 말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콘크리트를 옮겨 담는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정됐어야 할 레미콘 차량이 움직이며 그만 몸이 끼인 겁니다. 조금만 한 3초만 늦었어도 전 죽었죠 이제. 붓기 전에 물로 한번 이렇게 씻는 게 있어요. 옷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긁어내는데 차가 덮쳐버린 거죠. 현장이 비탈길인데다 고정장치도 부족해 보였지만 그때는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퍼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스토퍼가 하나밖에 갔을 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면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저쪽에다 말을 못해요. 의뢰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까지. 현장의 안전 조건을 미연에 확보하지 않은 건설사엔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러는데 그 설마에서 이 사고가 이렇게 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거기에 품이 또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아끼려고 그렇게 그 아낀다고 해서 얼마 아낀 건 아니잖아요. 목숨은 지켰다는 안심도 잠깐. 앞으로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식도 지금 대학교 지금 4학년이어가지고 학교도 마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내가 이 상태를 보니까 허망하죠. 포스코 ENC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빈번히 일어난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명이 추락해 숨졌고 4월에는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건설 현장 붕괴로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불과 열흘 뒤에는 대구의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고 7월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영진이 공개 사과한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위험의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핵심적으로 못하기 때문이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추락 방지망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추락 방지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계속 안 되고 있지? 그럼 추락 방지막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교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험의 근저에 있는 문제들이죠. 최근 산업재해가 유독 충격을 준 건 기시감을 주듯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5월 기계 끼임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던 SPC에선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도 7년 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판박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보정한다. 그걸 기반으로 안전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산재와 관련한 근본적인 성찰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법에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중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1966년 영국에서 광산 폐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40여 명이 희생된 에버밴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수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노동자의 사망을 줄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뜯어보고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곳에서 위험 관리가 시작돼야 되는구나. 이후 위험성 평가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영국은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0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0.39와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위험성 평가 방식도 다릅니다.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요인 제거 활동에 자율성을 준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세부적인 규정을 주고 이를 지키면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실질적인 예방에 힘쏟기보다 처벌을 면하려 형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데 급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영국의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사업주가 위험성을 찾아내려는데 엄청 안간힘을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사업주는 제발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 규정에 맞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요인을 찾아서 조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켰느냐가 문제고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규정 준수라는 형식에 갇혀 안전 확보라는 기본을 망각한 현실.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아리셀의 경우도 위험성 평가에선 우수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야 될 최소 기본선만 다 나열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수하게 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책임이 소각되는, 다한 걸로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자신의 사업장 위험을 스스로 드러내라라고 하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을 쉽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이란 것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할 때 무엇이 위험이 도출되는 걸 가장 잘 안다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들을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개선 논의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도로공사 직원들이 졸음쉼터에 들러 청소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은 물론 주차장과 도로변에 떨어진 쓰레기도 치워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차량이 노출돼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아무래도 화물 트럭들은 저기 출입 입구에서 속도를 많이 안 줄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경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자주 있죠.
실제로 졸음쉼터에서는 가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본선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이에요. 살짝 내리막이면서 커브이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들이 속도를 줄이질 않아요. 여기가 교통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세게 내려오다가 이게 제어가 안 된 거죠. 차량이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은 그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씩 청소하러 와야 하는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는 다 놀랐어요. 놀라서 일하는데 정말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만 나면 놀랐었고 살짝 약간의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죠. 직원들과 노조는 위험한 업무 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차량이 계속 진입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안전관리자 말이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마주보고 빗자루질을 하라고 했거든요. 졸음쉼터와 유사한 근로 조건에 고속버스 정류장 근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었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회사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위험성 평가에는 현장 근로자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그 참여자를 사업주가 정하다 보니 실질적인 개선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노조가 제3의 기관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했는데 회사의 평가와는 달리 작업 현장이 위험하다고 결론났습니다. 모든 일터에는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한다는 건 위험을 떠안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이 노동자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면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건설사는 5년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작업 중지권 등을 행사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니까 그거는 확실히 타 현장에 비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신고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가 생기다 보니까 근로자분들도 내가 이 신고한 게 잘한 거고 내가 잘한 일이네 현장에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거부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눈치 보고 왜 내 작업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 근데 이제는 칭찬해 주는 시대가 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늘어날 부담에도 일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작업 중지권 행사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즉각적으로 위험이 현실화되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중지권을 더 불어주는 경우가 있다면 정반대의 측면에서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 고소고발, 징계가 떨어져요. 징계들이 남발되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법 시행 뒤 사망자 수는 소폭이나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선
여전히 사망자가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안전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법 취지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의 책임 의식은 획기적으로 개선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또 늘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의무를 준 것인데 아직도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실효적인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강한 단속과 엄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얘기를 만들어야지만 거기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이런 토대를 바꿀 수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기업의 왜 대기업의 회장들을 처벌 안 하냐, 이거만 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기 전에는 단순하게 한 사업장 중심으로 평가를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조치를 안 해서 사고를 발생하면 책임을 지우겠다. 그 대신에 현장 특성에 맞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안전관리, 교육을 몇 시간 해라, 관리자를 몇 명 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과거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은 미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비용 절감에 있어서 안전 비용이 가장 뒷전일 수밖에 없고, 이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헛돈을 쓰는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관행들이 한국 사회에 대기업부터 저 공급사들 말단까지 있어왔던 관행 속에서 저 밑에 있는 소규모 사업이 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기업들에게 사고 예방에 들이는 비용보다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인식도 앞으로는 산업재해 기업이 설 자리를 더 좁힐 것이라는 걸 새겨야 할 겁니다.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사고 나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경영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의 이미지도 그럴 거고 어떤 사회적인 지탄도 그럴 거고 앞으로는 그 안전이 무너지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